안녕하세요. 비시장제 가치평가 기법 중에서 조건부 가치측정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엄영숙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CVM이라든가 다른 비시장제 가치평가 기법에 대한 연구를 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다는 것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어느 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공공투자사업 KDI나 또 리맥, 피맥이나 리맥 등에서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하거나 또 정책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할 때도 CVM이 많이 쓰이고 있어서 사실 오늘 진행될 강의는 전문적으로 이 분야를 연구하는 그런 분들보다는 이제 이런 비시장제 가치평가 기법의 연구에 입문하려고 하거나 연구원 등에서 이런 방법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하고 또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의 품질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전반적인 리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의 내용은 먼저 왜 이런 비시장제 가치평가 CBM도 그 일종으로 들어가는 비시장제의 경제적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조건부 가치측정법 CBM이 어떤 방법론인지, 그리고 이 CBM에서 제가 볼 때는 CBM의 여러 연구 단계를 뒤에 가서 소개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CBM 시나리오 구축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나리오 구축이 이루어지고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시위를 벗어난 활과 같이 이제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이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설문조사 및 지불의사 측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장으로서 왜 앞에 비시장제라고 했고 지금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비시장제라고 하는 부분하고 경제적 가치평가라고 하는 두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1장에서는 저희가 경제적 가치평가가 뭔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시장에서 보통의 이런 가치평가는 시장에서 재화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별로 아마 여러분이 오늘 또 아침에서 일어나서 이 강의를 듣는 시간까지 상당히 많은 가치평가를 이미 진행을 했을 거예요, 시장 안에서. 그런데 이게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 가치평가에 좀 어려움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인가에 대해서 이 1장에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오늘 또 지금 봄이 됐다고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옷을 한 벌 10만 원을 주고 샀다면 여기 제가 볼 때 가격은 10만 원이지만 여러분이 그 옷을 샀다고 하는 여러분이 행동을 시장에서 했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 봄나들이 옷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는 10만 원이 넘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개념하고 우리 시장에서 많이 익숙한 가격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함으로써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정책을 평가할 때 측정하는 편익의 개념과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경제적 가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가치는 또 본질적인 가치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또 내재적인 가치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가끔 생태론자하고 저희 경제학자들하고 실컷 논쟁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 가치 개념을 서로 다른 측면을 보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오늘 제가 하게 되는 강의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가치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밑에 우선 결론부터 경제적 가치가 뭐냐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보면, 죄송합니다. 이게 상당히 예민해서
경제적 가치는 뭔가 사람들한테 이롭게 하고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서 그게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아무리 갯벌이 가치가 있어도 사람들이 그게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 않으면 그거는 재화나 서비스가 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입장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제적 가치는 상호 트레이드 오프, 상호 교환을,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것하고 바꿀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상호 교환이 가능한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이 가치가 평가가 되고, 이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서비스나 재화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또는 당장 내가 사용을 하든 아니면 미래 세대의 사용을 위해서 남겨놓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즉 사람들이 원하는 선호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는 사람들이 그걸 갖거나 사용하거나 또는 남겨놓기를 원하는 선호에 기초해서 개인들이 그 어떤 것, 그러니까 이 어떤 거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든 안 되든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을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가격은 개인들이 시장에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소 금액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지금 사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 사례가 지금 여러분이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평소에 짜장면을 좋아해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짜장면과 짬뽕이 가격이 전부 다 7,000원이었는데 제가 오늘 가서 짜장면을 먹었다면 사실 저는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 내가 10,000원까지는 지불할 의사가 있어요. 반면에 짬뽕은 8,000원까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그런 거라면 저는 짜장면에는 10,000원의 가치를 부여하고 짬뽕에는 8,000원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 다 10,000원이나 8,000원 모두 다 시장 가격인 7,000원보다는 높기 때문에 저는 짜장이나 짬뽕은 아마 둘 다 먹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저한테 가치가 더 높은 짜장면을 먹기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7,000원인 반면에 짜장면에 대해서 내가 부여하는 가치는 10,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10,000원과 7,000원의 차이, 즉 3,000원을 저희는 소비자 잉여라고 표현을 하고, 저희가 재화나 서비스에 부여하는 가치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뺀 그 차액을 순편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서 재화를 산다고, 구매한다고 하는 거는 최대한 요 순편익을 높이 하려고 하는 높은 그런 재화를, 즉 제가 좋아하는 선호도가 높은 재화들을 먼저 구매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에 대한 소비자 잉여가, 짜장면 소비에 대한 소비자 잉여가 3,000원이라면 짬뽕에 대한 소비자 잉여는 1,000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소비자 잉여가 더 높은 짜장면을 구매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가치와 가격은 저희 경제학자들한테는 상당히 익숙한데, 저희 경제학 원론에서부터 배우는 수요 곡선을 알면 요 가치와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치는 저희가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이 수요 곡선의 각 점에서 이 수요 곡선까지의 이 높이가 한 재화를 더 구매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인 가치라고 보고, 가격은 저희가 구매할 8,000원이면 아까 8,000원으로 일정하죠. 이 금액의 요 차이,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소비자 잉여라고 해서 저희가 수요 곡선을 알면 이 가격 위에, 수요 곡선 밑에 있고 가격 위에 있는 요 삼각형 부분이 소비자 잉여가 되고, 개인들은 최대한 요 소비자 잉여를 극대화시키는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게 저희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에 따른 순편익이 소비자 잉여로 측정이 가능한 것처럼, 가격이
현재 P1에서 P2로 하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소비자 잉여가 지불할 그 재화에 대해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인 가치는 같은데 저희가 시장에서 지불해야만 하는 최소 금액인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그 순편익 이 소비자 잉여도 증가하겠죠. 바로 요 사다리꼴 모양이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이고, 그래서 요 부분은 초기에 최초 소비자가 소비했던 Q1에 대해서 증가하는 소비자 잉여 반면에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또 추가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바로 그 이 뒤에 있는 삼각형이 새로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이게 소비자 잉여가 변화를 하고, 반면에 가격은 그대로 있지만 그 재화나 서비스의 그 퀄리티, 품질이 개선되면 역시 소비자가 누리는 이제 가치가 그 재화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부여하는 가치가 초기에 각 재화의 소비 수준에서 파란색 높이였다가 이제는 빨간색 높이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역시 가치에서 가격을 뺀 요 차액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겠죠. 바로 요 부분, 요 녹색과 옅은 파란색의 요 부분이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저희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 곡선을 알면 그에 따른 소비자 잉여의 측정이 가능하고, 바로 요 소비자 잉여가 저희가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로 인한 순편익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가 또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하면 저희는 시장 수요 곡선을 요즘 데이터들이 많이 기업이나 또는 공공 측면에서 데이터를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요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수요 곡선만 측정을 한다면 순편익, 소비자 잉여가 측정이 가능한데, 문제는 상당히 특히 공공투자 사업이나 정책 영향평가와 같은 공공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재화들이 많이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이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두 가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가치재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 그러한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재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치재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나 예술, 체육, 관광 이런 스필오버, 외부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사업들인데, 이걸 시장 부문에다 맡기면 과소 생산에 그 시장에서 생산을 맡기면 그 사회에서 바람직한 수준보다도 적게 생산되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재화들을 가치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박물관을 제가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는 뭐 전시도 하고 기획 전시나 또는 평상시에 상시 전시가 있어서 거기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또는 개인들이 뭐 역사에 대해서 배운다든가 특정한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식을 배울 수도 있고 또는 여가를 즐길 수도 있는 그런 사용 가치가 있는 반면에, 이 박물관이 존재함으로써 뭐 고대 또는 근대의 역사물들을 수집하고 소장할 뿐만 아니라 후세들에게 이러한 역사나 유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하고, 또는 뭐 예를 들면 종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산업화, 나중에 그런 것들이 잘 소장됨으로써 산업화에, 후세대의 산업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사용적인 측면은 시장에서 반영이 되지 즉 여기서 O에서 Q2만큼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전시 관람을 했다고 하면 이 Q2만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요 곡선이 요 D 곡선이라면 이 편익은, 여기서 측정되는 편익은 아무래도 요 삼각형에 불과하겠죠.
이 원래의 삼각형에. 그런데 스필오버가 있어서 정의 외부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이만큼 사람들이 방문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비사용적인 측면에 가치가 더 있어서 왜 이런 한계 외부 편익이 발생을 하는데,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방문에 그 전시 박물관을 전시에 참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캐치가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이러한 외부 효과까지를 포함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은 Q2가 아니고 Q스타일 부분일 텐데, 만약에 개인들이 이렇게 전시, 관람 또는 여기 와서 체험 이런 것들에만 집중을 한다면 Q2만큼의 박물관 서비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공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비사용적인 정의 효과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은 Q스타만큼일 텐데, 과소 생산이 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제이지만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소평가가 되는 이런 재화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보다는 공적인 영역, 왜? 이 정의 외부 효과, 스필오버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한 순편익을 계산해서 의사결정, 비용하고 비교해서 의사결정, 이런 서비스를 더 공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사결정할 때 필요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이 공공재나 공공서비스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이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저희 경제학에서, 경제학 원론에서 정의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공급이 되면, 그러니까 공급이 여기서 Q1만큼 되면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아서 비경합성, 소비에 있어서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내가 그걸 사용하는 가격을 치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소비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비배제성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아마 많이 사례로 드는 게 보통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제가 가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한산한 오후에, 평일 오후에는 제가 소비를 한다고 다른 사람의 소비를 막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 톨이 있지만 톨이 없는 경우에는 제가 비용을 치르지 않는다고 또 거기를 소비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재화가 되겠죠. 자, 이런 공공재의 경우에 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냐면, 아까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일단 공급이 된다면, 일단 O에서 Q1까지 공급이 되어 있다면 요 공공재에 대한 수요 곡선은, 자, A라고 하는 사람은 요 공공재에서 WTP A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고, 반면에 B는 WTP B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고, C라고 하는 사람은 WTP C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Q1이 공급되어 있을 때 요거에 대한 시장의 수요 곡선은 WTP A 플러스 WTP B, WTP C를 더한 WTP S까지가 이 수요 곡선의 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공공재 O에서 Q1이 공급되었을 때의 그 사회적인 가치는 WTP A 플러스 WTP B 플러스 WTP C, 즉 사회 구성원들이 각각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을 더해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사적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이만큼 공급이 Q1만큼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것이 왜 그런가는 아마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내가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전략적 행동은 양쪽으로 됩니다. 내가 돈을 지불할 의사가 내가 평소에 이 공공재에 부여하는 가치보다도 좀 내가 높게 의사를 표시하면 이 재화가 공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나는 여기에 가치가 많다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전략적 행동, 또는 오히려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나보고 진짜 돈을 내라고 할까 봐서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서 이런 전략적 행동과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공공재는 과소 공급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가치재나 공공재 모두 시장에다가 공급을 맡기면 과소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에 대한 사회 전체의 총편익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각각에 대한 지불 의사를 다 더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그러면 각각 개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 공공재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얼마 있는지를 다 찾아내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 보통은 평균 지불 의사를 구하고 거기다가 총 그 공공재 공급으로 수혜를 받는 수혜자 수를 정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사적재, 공공재 시장 수요 곡선이 개인들의 개인들이 이 공공재 공급에 대해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최대 금액을 다 더해주는 반면 사적재에 대한 편익은 시장 수요 곡선은 각각의 그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각각 얼마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이 각각의 수량을 더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 수요 곡선의 수평적 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적재와 공공재에 대한 이 편익 측정이 필요한 수요 곡선이 다르고 특히 시장 공공재에 대한 수요 곡선은 시장에서 관측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두 가지 다른 사례도 더 들 수도 있지만 보통 공공사업이나 공공정책의 경제성 분석이나 타당성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그러한 비시장재의 경우에 가치재와 공공재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들었고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 곡선의 그 관찰이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러한 시장에서의 가치평가가 아닌 비시장 가치평가 방법을 뭔가 그 시장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시장에서 아까 나는 수질에 대해서 가치평가를 하는데 수질이 좋은 그런 호수나 하천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닌다면 그러한 수질이라고 하는 비시장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행 접근, 레크레이션에라고 하는 사적재의 흔적을 남기는 이런 현시선호 접근법이나 또는 또는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원 일몰제라든가 숲세권, 역세권 이외에 뭐 숲세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집 근처에 공원이 널찍하게 펼쳐 있으면 집값이 오르게 돼서 집값이 똑같은 조건의 집들인데 숲이 좀 우거진 옆에 공원이 있는 옆에 있는 집의 가격이 좀 더 높다면 바로 그 집값의 차이가 사람들이 국민들이 개인들이 그 좋은 쾌적한 주변 환경에 부여하는 가치라고 보는 특성 가격 히다닉 프라이스 어프로치 여러 이런 현시선호 접근법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그 시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개인들이 간접적으로나마 흔적을 어떤 공공재나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그 흔적을 선호에 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경우에 별수 없이 개인들에게 지불 의사를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술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현시선호 접근법과 진술선호 접근법이 있고 조건부 가치 측정법은 요 진술선호 접근법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여왔던 방법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피맥, KDI 피맥이나 지방행정연구원의 리맥에서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 조건부 가치 측정법인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공공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여러 종류의 특성이나 속성을 가질 때는 이 선택실험법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장 가치평가 기법으로 경제학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은 현시선호 접근법이고 이게 이런 시장에서의 흔적이 남지 않을 때 진술선호 접근법을 적용하고 그 중에서 조건부 가치 접근법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경제학적 접근법이 활용되지 않을 때 그동안 공학이나 의료,
건강에 관련된 이런 분야에서는 주로 물리적 연계 접근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높아지면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많아지면 이 사람들이 지출하는 비용이 높아진다고 보는 비용 절감 접근법 이라든가 피해 함수 접근법 또는 수질이 개선되면 위에 상류의 하수 처리장을 적게 건설해도 된다고 보는 대체 비용 접근법, 이런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여기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는 명확한 장점이 있는 반면 저희 경제학의 선호가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 효용에 만족감에는 고통이라든가 쾌적함과 같은 그러한 효용이나 만족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런 물리적 연계 방법은 최근에 경제학자들에서는 좀 사용하기를 기피하는 그러한 방법론이고, 선호하는 방법은 현시선호 접근법이지만 이런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 조건부 가치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런 가치 접근법을 제가 오늘 논의를 할 때는 지불의사의 측정을 하고 있는데,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게 상태가 악화가 되는 경우에는 얼마만큼 보상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경제 이론에 의하면 똑같은 상황 변화에 지불 의사나 보상 의사는 같아야 됩니다. 내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과 내가 보상받을 의사가 있는 최소 금액은 같아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우리 심리적인 그런 여러 요인에 의해서 WTA와 WTP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3BM은 지불 의사의 어떤 상황의 개선이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불의사 측정에 기초해서 다음에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